레오폴드 로앱 사건. 1924년 5월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한 소년의 실종 사건은 곧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는 14세 소년 바비 프랭크. 그는 부유한 유대인 가문의 자녀였고 실종된 당일 테니스를 치러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몇 시간 만에 협박 편지를 받은 프랭크의 부모에게 아이는 납치되었으며 지시에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는 익명의 전화까지 걸려왔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의 시체는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인디애나 주 해먼드의 한 배수관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사건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경악했다. 살인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었다. 시카고 대학교에 다니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두 명의 부유한 소년, 네이슨 레오폴드와 리차드 로앱이었다. 네이슨 레오폴드는 1904년 11월 19일 시카고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그는 IQ 210으로 알려졌으며 5살에 이미 성경과 철학에 흥미를 보였다. 27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전해질 만큼 언어적 재능도 뛰어났으며 조류학자로도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그는 사회성이 부족했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니체의 초일론에 심취해 있었으며 자신이 법과 도덕을 초월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에게 인간의 생명은 그저 하나의 실험 대상이자 지적 도전을 위한 게임에 불과했다. 리차드 로앱은 1905년 6월 11일 역시 시카고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대형 유통업체 시어스 앤 로버의 부회장이었으며 집안은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했다. IQ 160의 영재였던 그는 4살에 학교에 입학했고 시카고 대학교 역사상 최연소 입학자이자 졸업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역시 사회성이 부족했고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가정교사의 교육 속에서 거짓말을 배우며 처벌을 피하는 습관을 들였다. 뛰어난 언변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지만 내면에는 범죄에 대한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둘은 하버드 남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후 시카고 대학교에서 다시 만나면서 가까워졌다. 레오폴드는 로앱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고 로앱은 그런 레오폴드를 이용했다. 둘은 범죄를 통해 지루함을 달래고 자신들이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하려 했다. 처음에는 절도, 방화, 자동차 절도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곧 이들은 더 큰 도전을 원했고 완전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다. 1924년 초 그들은 어린 소년을 납치해 살해한 후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계획을 세웠다.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렌터카 업체에서 범행에 사용할 차를 시운전했다. 범행 후 유기할 장소까지 철저히 계획했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염상까지 준비했다. 그들이 계획한 범죄는 완전 범죄여야 했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했다. 범행 당일 그들은 하버드 남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희생자를 물색했다. 몇 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던 그들은 마침내 로앱의 이웃인 14세 바비 프랭크를 목표로 삼았다. 바비는 로앱을 알고 있었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로앱은 차에 타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고 의심 없이 차에 오른 바비는 곧바로 살해되었다. 운전석에 있던 레오폴드는 로앱이 바비의 머리를 끌로 내리찍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비는 몇 분간 몸부림치다가 숨을 거두었고 그들은 계획대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인디애나 주로 향했다. 밤이 되자 그들은 한적한 습지대에 차를 세웠다.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바비의 얼굴과 몸에 염산을 뿌리고 시신을 배수관에 끼워 넣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프랭크의 부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한 직물 공장 직원이 배수관에서 바비의 시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은 시카고 전역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들의 완전 범죄는 결정적인 실수 하나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안경 한 쌍이 문제였다. 특이한 디자인의 이 안경은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모델이었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곧 레오폴드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레오폴드와 로앱은 서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취조를 이어갔고 결국 로앱이 먼저 자백했다. 레오폴드 역시 로앱의 진술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 여겼고 그대로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둘은 범행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레오폴드는 로앱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로앱은 오히려 레오폴드가 직접 죽였다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이들의 변호를 맡은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인 클래런스 데로우였다. 재판에서 데로우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이들이 심리적으로 미성숙하며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 결과 법원은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했다. 감옥에서 둘은 여전히 함께했고 범죄자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며 지냈다. 하지만 1936년 리차드 로앱은 다른 죄수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50여 차례 면도칼에 찔려 가다출혈로 사망했다. 반면 네이슨 레오폴드는 1958년 가석방되어 푸에르토리코로 떠났다.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고 결국 1971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레오폴드와 로앱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두 명의 천재 소년이 저지른 냉혹한 살인,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 그리고 사형을 면하게 만든 변호사의 역사적인 변론까지. 이 사건은 이후 여러 매체에서 영화, 뮤지컬, 소설로 재해석되며 20세기 초 미국 사회를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인간의 지능이 윤리와 도덕을 초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